당신의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데일리 사운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의 저자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드는 법에 대해 기술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기도 하고 때론 불행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에는 모두 사람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바가 정말 많았습니다. 사소한 말과 행동이 사람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 지금보다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장.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마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에서는 역사상 가장 큰 화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 검거 작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2주간에 걸친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라고 불렸던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입에 대지 않았던 총잡이 살인자가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던 애인의 아파트에서 포위된 상태였다. 150명에 달하는 경찰과 형사들이 꼭대기층에 있는 그의 은신처를 에워싸고 있었다. 이들은 지붕에 구멍을 내고 최루가스를 투입하여 경찰 살인범 크롤리를 몰아내려 했다. 주변 건물에는 기관총을 설치했다. 이후 1시간 이상 뉴욕의 고급 주택가에는 권총과 기관총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두툼한 의자 뒤에 쪼그려 앉아 쉴 새 없이 경찰을 향해 총을 쏘아댔다. 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이 전투를 지켜보았다. 뉴욕 길거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없었다. 크롤리가 체포되었을 때 경찰국장 E.P. 멀루니는 이 쌍권총 무법자야말로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로 꼽힐 만하다고 선언했다. 멀루니는 그는 사소한 동기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을 죽이려 듭니다. 라고 말했다. 하지만 쌍권총 크롤리 자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와중에도 그는 관계자분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인해 편지지에는 검붉은 흔적이 남았다. 이 편지에서 크롤리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이 일이 있기 얼마 전 크롤리는 롱아일랜드의 한적한 길에 차를 세워놓고 여자친구와 질펀한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다. 갑자기 한 명의 경찰이 나타나선 차에 다가가 말했다. 면허증 좀 봅시다. 아무 말 없이 크롤리는 총을 꺼냈고 총탄을 퍼부어 경찰관을 쓰러뜨렸다. 경찰이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뛰어나와 경찰의 총을 빼앗곤 쓰러져 있는 시신에 다시 한 발을 발사했다. 바로 이 살인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옷 안에는 피곤하고 지친 심장이 있다. 하지만 그 심장은 따뜻하다. 어떤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자 하는 심장이다. 크롤리는 전기 이자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위치한 사형장에서 그가 사람들을 죽인 대가가 이런 거군 이라고 말했을까? 아니다. 그는 나 자신을 지키려 했던 대가가 이거로군 이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쌍권총 크롤리는 자신이 저질렀던 어떤 일에도 스스로를 책망하지 않았다.
크롤리의 태도가 범죄자들 사이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태도였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절을 사람들에게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데 바쳤습니다.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도왔죠. 그 대가로 제가 받은 것은 비난입니다.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 삶이고요. 알 카포네의 말이다. 그렇다. 미국의 가장 악명 높았던 공공의 적, 시카고에서 등장했던 가장 잔인한 갱단 두목이 이렇게 말했다. 카포네 역시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자신을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나 받고 있는 공공의 은인이라고 생각했다. 뉴요크에서 다른 갱들의 총탄 세례를 받고 쓰러졌던 더치 슐츠도 마찬가지였다. 뉴욕에서 악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조직폭력배 두목이었던 더치 슐르는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자선사업가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실제로도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뉴욕의 악명 높은 싱싱교도소의 소장이었던 로즈와 이 주제에 대해 몇 해 동안에 걸쳐 흥미로운 서신을 교환한 적이 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 자신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이나 나와 마찬가지인 사람들이라 생각하죠. 이들은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왜 금고를 털 수밖에 없었는지, 왜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때론 오류투성이이고 때론 합리적인 나름의 논리를 동원해서 자신들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해 설명하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그 행위의 정당성을 납득시키려 합니다. 결론은 그들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야 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더치 슐츠,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뉘우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이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전혀 자책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떨까? 자신의 이름을 딴 백화점을 세웠던 존 위너메이커는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 나는 이미 30년 전에 남을 꾸짖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내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려 애쓰느라 하느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투덜거릴 시간 따위는 없었다. 위너메이커는 일찍이 이 교훈을 익혔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30년도 넘게 실컷 헛물을 켠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은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어렴풋이나마 떠올릴 수 있었다. 비난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사람들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정당화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부심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훼손하며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어떤 일이 일어난 후 즉시 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거나 비난을 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억울한 일을 당한 병사는 우선 다음 날까지 기다리며 마음을 가라앉힐 기회를 갖는다. 만일 즉시 소송을 제기한다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 시민사회에도 그와 같은 법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푸념을 늘어놓는 부모, 잔소리하는 아내, 꾸짖는 걸 즐기는 고용주, 그리고 모든 일에 대해 남 탓하는 고약한 무리들을 위한 법 말이다. 비판이 아무런 바람직한 결과도 낳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시어도어 루즈벨트와 태프트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논쟁을 예로 들어보자. 이 논쟁은 공화당을 분열시켰고 그 결과 민주당의 우도르 월슨이 대통령이 되었다. 이 논쟁으로 인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큼지막하고 눈에 띄는 기사들이 신문을 장식하게 되었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사실들을 검토해보자. 1908년 루스벨트는 테프트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사자를 잡겠다고 아프리카로 떠났다. 미국에 돌아온 루스벨트는 보수적인 정책을 펼치는 테프트 정부에 대노했다. 그는 테프트를 보수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세 번째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화당의 후보 지명을 받으려 했다. 계획이 실패하자 그는 진보당인 불무스당을 창당해 공화당을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 후 벌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테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2주에서만 승리를 거두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테프트를 비난했다. 하지만 테프트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을까? 물론 아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테프트는 말했다. 나는 그 이상을 잘할 수 없었다.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루스벨트? 테프트? 솔직히 모르겠다. 관심도 없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은 아무리 루스벨트가 온갖 비난을 퍼부어대더라도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루스벨트의 비난은 오히려 테프트로 하여금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드는 원치 않았던 효과만 낳았고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나는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만들었을 따름이다. 티포트 돔 유전 스캔들의 예를 보자. 이 스캔들은 1920년대 초반 미국의 언론을 분노하게 했고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 사건은 미국의 공공부문에서 벌어진 전례가 없었던 사건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다. 다음은 있는 그대로의 전말이다. 하딩 내각의 내무장관이었던 엘버트 B. 폴은 엘크힐과 티포트돔에 있는 정부 관할 유전을 임대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유전은 나중에 미 해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지 않고 놓아두었던 것이다. 폴 장관이 경쟁 입체를 유도했을까? 물론 아니다. 그는 이 입맛이 저절로 다져질 만한 계약을 바로 자신의 친구인 에드워드 L. 도헤니에게 넘겨주었다. 도헤니는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을까? 그는 폴 장관에게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10만 달러를 주었다. 그 후 폴 장관은 고압적인 태도로 미 해병대에 명령을 내려 엘크힐 주변에서 석유를 채취하는 유정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을 몰아냈다. 무력에 의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난 경쟁자들은 법정으로 향했고 이에 티포트 돔 스캔들의 뚜껑이 열렸다. 이 스캔들에서 나는 악취는 너무도 심해서 하딩 행정부를 마비시켰고 모든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으며 공화당은 파산 직전까지 갔고 엘버트 B. 폴은 감옥에 갇혔다. 폴은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공직자 중 그만큼 비난을 받았던 사람도 거의 없을 것이다. 그가 뉘우쳤을까? 절대 아니었다. 몇 년이 지나 허버트 후보가 대중연설에서 하딩 대통령은 친구가 자신을 배신한 데서 온 심적인 갈등과 괴로움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말한 적이 있다. 폴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발자를 탓하며 소리쳤다. 뭐라고? 폴이 하딩을 배신했다고? 아니야. 내 남편은 그 누구도 배신하지 않았어. 집엔 금이 가득한데 왜 내 남편이 잘못된 일에 유혹을 받겠어. 배신당한 건 내 남편이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내 남편이야. 당신은 인간의 본성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 예를 보고 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이 아닌 다른 모든 사람을 비난한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그러니 당신이나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다른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픈 마음이 든다면 알 카포네, 쌍권총 크롤리, 엘버트 폴을 기억하도록 하자.
비판이란 마치 전소구와 같다. 항상 자신에게 되돌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고쳐보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을 정당화할 뿐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비난할 것이라는 점을 깨닫도록 하자. 혹 테프트처럼 착한 사람이라면 아마 더 잘할 수 없었다는 말로 그치겠지만 말이다. 1865년 4월 15일 토요일 아침, 에이브러햄 링컨은 한 싸구려 숙박시설의 문간방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다. 링컨이 존 월커스 부스에게 저격을 당했던 포드 극장 바로 건너편에 있는 집이었다. 링컨의 커다란 몸은 그에겐 너무 짧아 보이는 움푹 들어간 침대에 비스듬히 걸쳐져 있었다. 로자 보네르의 유명한 그림 말 시장에 조잡한 복제품이 침대 위에 걸려 있었고 조악한 가스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죽어가는 링컨을 보며 육군 장관 스탠튼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인간을 다스렸던 사람이 저기 누워있다. 링컨이 사람을 다루는데 성공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10년간 링컨의 삶에 대해 연구했고 3년을 꼬박 알려지지 않은 링컨을 쓰고 검토하는 데 바쳤다. 링컨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해 나만큼 꼼꼼하고 철저하게 연구한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자부한다. 나는 링컨이 사람을 다루었던 방식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다. 링컨은 타인에 대한 비판을 좋아했을까? 오, 물론이다. 젊은 시절 인디애나주 피전 크릭 밸리에 살 때 그는 비판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롱하는 편지나 시를 써서 그 사람들이 발견할 만한 곳에다 떨어뜨려 놓곤 했다. 이 편지 중 하나가 링컨이 평생 잊지 못할 적개심을 불러일으켰다. 일리노이주 스프링필드에서 변호사가 된 다음에도 링컨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공개 편지를 써서 신문에 내는 식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딱 한 번은 조금 지나쳤다. 1842년 가을, 그는 제임스 쉴스라는 허영으로 가득 차고 호전적인 아일랜드 출신 정치인을 조롱했다. 링컨은 스프링필드 저널에 익명 편지를 기고해 그를 비웃으며 놀렸다. 마을 사람 모두가 폭소를 터뜨렸다. 예민하고 자존심 강한 사람이었던 쉴스는 분노로 끌어올랐다. 그는 누가 편지를 썼는지 알아내자마자 말에 올라타 링컨을 찾아 출발했다. 그리곤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했다. 링컨은 싸우고 싶지 않았다. 그는 결투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결투를 하지 않고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란 없었다. 다행히 그에게는 무기 선택권이 있었다. 링컨은 팔이 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기사들이 쓰던 날이 넓은 칼을 택하고 미국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에게 칼싸움을 배웠다. 정해진 날이 되자 링컨과 쉴스는 미시시피강 모래톱에서 서로를 마주했다. 죽기까지 싸울 작정이었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에 결투의 입회인들이 끼어들어 결투를 중단시켰다. 이 사건은 링컨의 삶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링컨은 인간관계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얻는다. 그 이후로 그는 다시는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조롱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남북전쟁 중 링컨은 포토맥 지구 사령관으로 새로운 장군을 여러 번 임명해야 했다. 맥클렐런, 포프, 번사이드, 후커, 미드 등등이었는데 이들 하나하나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링컨은 커다란 실망 속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 미국 사람 절반은 이 무능한 장군들을 격렬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링컨은 누구에게도 앙심을 품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했다. 그가 좋아하는 말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였다. 자신의 부인과 다른 사람들이 남부 사람들에 대해 심한 말을 할 때도 링컨은 그들을 비난하지 마시오. 그들의 입장이었다면 우리도 그랬을 테니까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기회가 가장 많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다. 하나의 예를 보기로 하자. 1863년 7월 4일간의 게티즈버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다. 7월 4일 밤 남부군 총사령관 리 장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을 때 먹구름이 끼고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다. 리 장군이 패주한 군대와 더불어 포토맥 강에 도착했을 때 강은 이미 물이 불어 건널 수 없는 상태였고 승리로 의기양양했던 북군은 뒤를 거의 따라잡고 있었다. 리는 옴짝달짝 할 수 없는 처지에 빠져 있었다. 링컨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하늘이 내린 금쪽 같은 기회였다. 리 장군의 군대를 사로잡아 전쟁을 단숨에 끝낼 기회였다. 커다란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오른 상태에서 링컨은 미드 장군에게 전략회의 따위는 소집하지 말고 당장 리 장군을 공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링컨은 전보를 통해 명령을 내린 것으로도 모자라 긴급 정령을 보내 미드에게 즉시 공격하라고 주문했다. 미드 장군은 어떻게 했을까? 그는 명령받은 바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미드 장군은 링컨의 명령을 어기며 전략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주저하고 망설였다. 그리고는 전보를 통해 5만 변명을 늘어놓았다. 대놓고 공격하기를 거부한 셈이다. 마침내 비가 그치고 강물은 빠졌고 리 장군은 자신의 군대와 함께 포토맥 강을 건너 도망갈 수 있었다. 링컨은 분노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링컨은 아들 로버트를 향해 소리질렀다. 제기랄, 이게 뭐야? 거의 손 안에 들어왔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었는데 우리 군대는 내 명령이나 행동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군. 그런 상황이었다면 아무리 무능한 장군이라도 리 장군을 패배시킬 수 있었는데 내가 거기 있었더라도 그에게 이길 수 있었을 거야. 실망이 컸던 링컨은 자리에 앉아 미드 장군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억해둘 것은 이때 이미 링컨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고 표현도 대단히 절제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1863년 링컨이 썼던 편지는 격렬한 비난이라고 보아도 좋다. 미드 장군 귀하, 리 장군이 우리에게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당신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리를 손쉽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니 리만 붙잡았다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전쟁은 앞으로도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리를 확실하게 공격하지 못했던 귀하가 강을 건너서 당시 가지고 있던 병력에 비해 3분의 2밖에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리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걸 기대하는 것도 비합리적일 뿐더러 나는 이제 귀하가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호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나는 그 일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괴롭습니다. 미드가 이 편지를 읽고 어떤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추측하는가? 미드는 이 편지를 보지 못했다. 링컨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는 링컨이 죽고 난 후 서류들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내 생각에는 그저 추측일 뿐이지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 링컨은 창밖을 보며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이다. 잠깐, 너무 성급하게 굴어선 안 돼. 이 조용한 백악관에 앉아서 미드에게 공격 명령을 내리기란 쉬운 일이지. 하지만 내가 게티즈버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미드처럼 지난주 동안 그렇게 많은 피를 보고 부상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신음과 울부짖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다면 아마도 나도 그렇게 공격하고픈 마음이 안 생겼을지도 몰라. 내가 미드처럼 소심한 성격이었다면 아마 나도 미드와 똑같이 처신했을 거야. 어쨌든 이미 지난 일이야. 편지를 보내면 내 기분은 좀 나아지겠지만 미드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될 거야. 편지로 인해 그는 나를 비난하겠지. 편지는 언짢은 감정만 불러일으킬 것이고 미드는 지휘관으로서는 볼장 다 본 사람이 될 테고 그러면 그는 전욕하게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이미 앞서 말했던 것처럼 링컨은 편지를 한쪽에 치워놓았을 것이다. 자신이 CD 쓴 경험을 통해 아무리 날카롭게 비난하고 질책을 해보았자 바람직한 결과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대통령 재임 중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뒤로 기대어 앉아 백악관 집무실 책상 위에 걸려있던 커다란 링컨 초상화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자문하곤 했다고 말했다. 링컨이 내 입장이라면 어땠을까? 링컨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누군가를 훈계하고픈 생각이 들 때마다 주머니에서 $5 지폐를 꺼내도록 하자 지폐에서 링컨의 얼굴을 보며 자문해보는 거다. 만일 링컨이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을까? 바꾸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개선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좋은 일이다. 괜찮다. 정말 찬성하고 싶다. 하지만 먼저 자신부터 그렇게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순전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아도 자신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다. 그렇다. 게다가 훨씬 덜 위험하다. 시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말했다. 먼저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더라도 크리스마스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휴가는 편하게 쉬고 새해부터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먼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 집 문 앞이 더러운데 이웃의 지붕에 쌓인 눈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라 라고 공자는 말했다. 젊은 시절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안 내릴 때 나는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정말 바보 같은 편지를 쓴 적이 있다. 데이비스는 한때 미국 문학계에서 혜성같이 떠오르는 인물이었다. 당시 몇몇 작가들과 관련하여 한 잡지에 게재할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나는 데이비스에게 작업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기 바로 몇 주 전에 나는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그 편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 있었다. 구슬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나는 감명을 받았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대단한 거물이고 바쁜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조금도 바빠지 않았지만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에게 그런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글 뒤에 똑같은 말을 붙여보냈다. 구슬을 받아 적은 글이고 교정은 보지 않았음. 데이비스는 시간을 내어 답장을 쓰는 수고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편지의 맨 아래에 다음과 같이 휘갈겨 써서 돌려보냈다. 세상에서 당신보다 무례한 사람은 없소. 그렇다.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아마도 이런 비난을 받아 마땅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일단 적개심부터 들었다. 나의 적개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10년 후 리처드 하딩 데이비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읽었을 때 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그가 내게 주었던 상처였다. 인정하기도 창피한 일이다. 앞으로도 몇십 년은 지속되고 아마도 죽을 때까지도 남아있을 적개심을 굳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싶다면 약간의 신랄한 비판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결과는 같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사람이 논리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편견으로 가득 차고 자부심과 허영으로 움직이는 감정적인 동물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비판은 위험한 불꽃을 튀게 만든다. 이 불꽃은 자부심이라는 화약을 폭발하게 만들고 그 폭발은 때로 죽음을 앞당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레너드 우드 장군은 질책을 받고 프랑스로의 출정을 허가받지 못했는데 자존심에 상처가 난 나머지 얼마 못 가 죽었다. 토머스 하디는 영문학을 풍성하게 만들어준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이다. 그런 하디조차 심각한 비판을 받고는 펜을 영원히 꺾어버렸다. 영국의 시인 토머스 채턴턴은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어렸을 때는 눈치도 없고 요령부득인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잘 사귀고 인간관계에 재주를 보이며 프랑스 대사까지 역임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누구도 험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말했다.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좋게 이야기합니다. 바보라도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정도는 할 수 있다. 사실 대부분의 바보들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불평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한다. 칼라일은 말한 바 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루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이 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사람들을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자.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애써보자. 비판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재밌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공감, 관용, 친절도 몸에 배게 된다.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된다. 영국의 대문호 세뮤얼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하느님도 심판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 인간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 그런데 당신과 내가 감히 그래서야 되겠는가?